오늘은 집값 예측 케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일단은 인풋 데이터를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을 하고 시작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읽어와서 모양을 봤는데 피처가 상당히 많아요. 80개 정도면은 되게 많은 피처들이라서 이런 거는 디시전 트리를 쓰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고,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셋이랑 테스트 데이터셋의 개수가 하나 차이가 납니다. 한 개가 뭘지는 뭐 모르겠지만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 타겟은 집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최종 타겟의 데이터를 한번 읽어와 봤는데 이게 집값의 분포예요. 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그래프를 스퀴네스라고 하는데, 이런 한쪽으로 치우친 그래프는 머신러닝이 이 데이터를 읽을 때 10에서 한 30만 정도 사이의 값들만 유의미하다고 판단을 하고, 뒤에 있는 이 비싼 집들에 대한 데이터는 제대로 취급을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꼬리표, 오른쪽으로 이렇게 꼬리가 긴 스퀴네스를 이제 포지티브 스퀴드 혹은 라이트 스퀴드라고 하는데, 이런 걸 좀 예쁘게 정규분포처럼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정규분포를 만들어주려면은 이 스키네스 데이터셋에다가 이렇게 로그를 취해주면 조금 정규분포 형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라이트 스키네스만 로그고요. 그다음에 레프트 스키네스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꼬리가 긴 형태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 루트나 큐브, 로그 레프트 같은 함수를 따로 적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프라이스 값들은 결국은 복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나중에 데이터를 뽑아볼 때는 익스포넨셜 함수를 추가해서 결과를 봐주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규분포를 해서 나중에 이 셀프라이스를 처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분산을 한번 보면은 이 공분산은 어떤 x 변수와 y 변수의 상관관계를 알려주는 통계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버롤 퀄리티라는 변수가 세일 프라이스랑 0.79의 상관관계가 보통 오버롤 퀄리티 수치가 1 올라갔을 때 세일 프라이스가 0.79 정도 올라간다. 꽤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키친 어드밴스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높든 작든 셀 프라이즈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거 피처수를 줄여야 된다면 코릴레이션십이 0에 가까운 쪽으로 줄이는 방법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게 음의 수 0에서 마이너스 1의 수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올라갈 때 이 Y축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오버롤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오버롤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시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일지 이거는 집의 소재나 마감 상태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이거는 한국의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거리나 집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같은 것들이 좀 유의미하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르게 집이 면적이나 아니면 이 가용 면적 같은 건데 그라운드 리브 에리어가 가용 면적이나 집이 소재, 뭐
그런 착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유의미한 수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큰 이제 그라운드 리브 에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충 그라운드가 실평수가 커질수록 데이터 셀 프라이스가 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그라운드 리브 에리어가 커져도 셀 프라이스가 유의미하지 않게 증가하는 이런 두 가지가 있고, 이건 좀 너무 크게 값이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노이즈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서 4,000보다 크고 30만보다 작은 이 변수랑 이 60만보다 크고 4,000보다 큰 이 두 변수를 삭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들 피처는 같은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트레인 데이터 셋이랑 테스트 데이터셋을 합쳐서 all data라고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컨캐네이션 아까 80개에서 1개가 떨어져 나갔고요. 그 다음에 뭐지? 뭐가 문제가 네. 그래서 결측치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34개의 피처가 결측치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많은 피처들이 결측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측치를 처리할 때 일단은 이렇게 보통은 데이터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비어 있을 때 이게 카테고리형 변수라면 비어 있는 값은 없다라는 의미의 none을 추가해 주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숫자형 변수면은 없다는 의미는 제로로 추가를 해줬고, 이거는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최빈값 제일 많이 나오는 값들을 넣어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측치를 다 채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지하실 면적인데 전체 면적인데 집의 전체 지하실 1, 2, 3층이 데이터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면적을 전부 다 하나로 합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하실 면적도 가격이랑 유의미하게 증가를 하고 1층의 면적도 유의미하게 증가를 하고 2층도 뭐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세 가지 변수를 다 더했을 때 나오는 이 피처가 전체 면적인데, 이 전체 면적과 가격은 이 나머지 세 개의 피처보다는 훨씬 더 큰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로그를 취한 건데 이거를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고 이게 조금 중앙으로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중앙으로 당겼고요. 여기서는 이 중앙으로 당긴 값을 넣어서 처리를 해줬는데 안 당긴 걸 넣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1층은 무조건 있어야겠지만 2층이나 지하실이 없는 값들이 이렇게 0으로 되어 있는 값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또 이제 2층이 없고 지하실이 없다는 피처들을 새로 추가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화장실에 관련된 베스룸에 관련된 지표인데요. 지하실에 풀베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풀베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0일 때는 값이 높다는 건 조금 이해가 가진 않네요. 다음에 지하실에 핫베스가 있는지 이것도 크게 의미는 없고, 전체적으로 핫베스가 있는지 이것도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4개를 전체 더해서 화장실이 집에 총 몇 개가 있는지를 비교를 하면은 생각해봤을 때 화장실이 많으면은 집이 아무래도 크고 방이 많다는 의미니까 다 더했을 때 이렇게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랑 6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 검은색이 나타내는 게 이 데이터의 분산을 나타내는 건데, 이 5랑 6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바가 없죠. 이거는 데이터가 하나씩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노이즈라고 판단을 해서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아마 이 두 개가 여기서 보이는 아까 지워줬던 이 두 개이지 않을까 예상은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뽑아주면 이 두 가지는 삭제를 해주고 이 전체를 더한 것만 토탈 베스트라고 해서 전체 값만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이 0.5가 있는 이유는
하프패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0.5라고 판단을 해서 나누기 2를 해줬습니다. 하나당 0.5칸을 차지하는 거죠. 이걸 1로 해버리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유의미하게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고, 데이터는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측치를 다시 확인해보면, 결측치가 이상하게 하나가 있어요. 아마도,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측치가 하나 있길래 그냥 이것도 그냥 최빈값으로 그냥 채워주는 판단을 했고, 다시 결측치를 확인했을 때, 결측치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피겨를 다시 이거는 이제, 리모델링 시기랑, 지어진 시기를 확인했을 때,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거의 두 개가 비슷한 분포를 보여줘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 두 개의 피처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면은,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치는 게 더 나아 보이고, 피처는 조금 줄이면 좋으니까, 합치는 게 나아 보이고, 리모델링을 언제 했건, 이어 빌드를 언제 했건, 그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합친 값들을 추가해 주었고, 그 다음에 빌딩 넘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으면은, 빌딩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좀 의미할 수 있는데, 그 숫자로서의 의미가 유의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 1동에 있고 어떤 거는 10동에 있다 치면은 1, 2, 3동이 있는 것들은 집값이 대체적으로 높을 수가 있고, 1동부터 10동까지 1동에 갈수록 뒤쪽에 아파트가 뒤쪽에 있다 그러면 집값이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지만, 여기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타입을 스트링으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판매 연이나 월도 숫자로서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하실에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를 각 점수로 나타내서 표현을 해줬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0.5를 해주었는데, 여기서 결국 마지막에 점수를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하기 때문에 0을 하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커서 0.5를 했는데, 0으로 해도 크게 점수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총합 점수를 예를 들어서 PO가 있으면 1점, TA가 있으면 3점, AB가 있으면 3점, 이런 식으로 해서 지하실의 종합 점수를 만들어 줬고요. 토지는 토지 모양과 면적, 접근성 등을 합해서 이제 이것도 아까 했던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으니까 러스코어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제 로그를 취해서 러스코어를 만들어 줬고요. 지하철에 대해서 그 차고에 대해서도 옵션에 따라서 값을 집어넣어주는, 위에서 지하실에서 한 처리와 똑같이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이제 다 대부분 정리를 했고, 비정상적으로 이제 하나의 값들만 많은, 이거는 스트리트를 같은 동네에서만 취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하나의 데이터만 많은 이런 데이터들은 그냥 지워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지워뒀고, 확인해보면은 이 수영장에 관련된 피처들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거는 테니스장인데, 이것도 표본이 많이 있진 않아서 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이것도 있는지 없는지는 유의미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워뒀고, 이제 카테고리 변수들은 원하드 인코딩을 이용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원하드 인코딩 하면은 아무래도 아까 피처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다음에 이것들은 아까 말했던 스퀘드가 전체적으로 데이터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스퀘드 점수가 0.5가 넘으면은 이거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판단을 해서 로그를 취해서 새롭게 데이터를 추가해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측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데이터를 찍고 아까 합쳤던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분리가 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앙상볼이라는 머신러닝 기법을 쓰는데, 총 4가지의 머신러닝을 돌려서 그 4가지의 투표를 하는 거예요. 각각의
라쏘, 이넷, G부스트, XGB라는 머신러닝 기법을 써가지고 얘들의 데이터를 각각 취득해서 그래서 이 네 개의 머신러닝을 버팅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스코어를 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네 가지 머신러닝 기법은 다음 영상을 하나 더 찍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최종적으로 이건 CPU 버전이라서 조금 느리게 동작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보통 85% 정도가 정확하게 나오고 85% 정도가 나오고 조금 이거는 전에보다는 높게 나왔네요. 84 좀 후반대로 나왔던 것 같은데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한 12, 상위 12% 정도가 나옵니다.